우리는 알죠. 시험 공부하는 것보다 미래의 복잡한 알지 못하는 나의 미래를 그리면서 구체적인 설계로 살아가는 것보다 오늘의 도파민 터지는 휴대폰 안에서 내가 위안을 얻고 휴식을 하고 뇌도 식히고 한 5분만 볼까 하다가 5시간씩 그 안에 갇혀있는 경험 해봤으니까요. 나름대로 재밌었다. 오늘 즐거운 거 많이 봤다. 좋아했던 거, 재밌었던 걸 친구한테 추천하기도 하고요. 영양가 있습니까? 인류의 미래를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바꿨나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적으로 성장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 수많은 트랄랄레오 트랄랄라는 여러분의 시험 문제를 하나라도 더 맞히게 했나요? 여러분들을 더 지적으로 성숙하게 했습니까? 아까 제가 인간의 가축화라는 무서운 단어를 썼습니다. MC일 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대치동 사회탐구 1타 강사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특강을 해주실 미니스트 이지영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이면서 유니스트의 인공지능대학원에서 인공지능 윤리를 강의하고 있는 유니스트 교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 시대를 상당히 축복받은 시대로 생각합니다. 이유는 변화의 시작점에서 정말 중요하게 세상의 방향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직관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3, 4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도 모두 다 느꼈겠지만 인공지능 챗봇이 이 정도로 똑똑하게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헛소리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거짓 정보와 오류투성이엔 답을 내놔서 아직 인공지능 멀었네 라고 생각했던 순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중학교 시절에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요즘의 그 발달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괜히 우리가 특이점이라는 단어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인류의 미래에 때로는 도움이 때로는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진 인공지능의 변화를 두 눈으로 여러분들이 그것도 과학고 학생들로서 보고 있다는 점이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정말 높은 통찰과 해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윤리 전공자예요. 제 어릴 때는 임마누엘 칸트처럼 임마누엘 지영 같은 철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학창 시절을 보냈고요. 그런데 그 윤리를 공부하는 내내 저는 정말 2500년 전의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중국 철학, 한국 조선 성리학 철학까지 정말 사람들이 똑똑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살아오고 평생을 학사, 석사, 박사까지 윤리 전공을 하면서 또 그걸 고등학교 3학년 수준에서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까지 쉽게 풀이하는 거에 평생을 바쳐왔던 삶을 살아왔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가장 많이 공부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은 아니어도 알고 있는 걸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최근 들어 인공지능의 변화의 속도를 보면서 때로는 놀라움과 때로는 무력감 앞에 빠지게 되는 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도 공부를 정말 좋아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정말 수많은 독서량과 수많은 정보량에 대해서 저의 궁금증과 질문을 엮어서 챗봇에게 물어봤을 때 인류의 가장 최고의 석학 수준의 대답이 나오는 대답들이 꽤 많았어요. 제 질문들이 상당히 창의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당연히 일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 그런 게 왜 궁금해? 라고 할 질문을 할 정도의 엉뚱한 질문들을 듣고서도 챗봇은 정말 놀라운 질문이라면서 그거와 관련된 논문은 이렇고 유튜브 영상은 이런 게 있으며 그거에 대한 융합 시도는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유사한 시도는 이런 논문들이 있다는 것까지 다 자세히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저의 궁금증은 사실 이런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학고를 선택할 때 어떤 마음으로 과학고를 선택했나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를 바꿀 가장 키워드다라는 생각이 혹시 있으셨나요? 과학고를 선택한 이유를 조금 가까이 다가가서 제가 너무 묻고 싶어서 맨 앞에 앉은 학생들에게 마이크를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름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라고 합니다. 과학고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옛날부터 뭔가 공학이나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진로를 발전시키고 또 같이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과 좀 제 진로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어서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아, 과학 덕후였다라는 고백도 있고 그런 친구들과 교류하고 싶었다. 이름이 뭐죠? 혹시 과학고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저는 약간 정보나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쪽에 관심이 많아서 좀 그쪽으로 더 배우고 그쪽을 대학을 더 잘 전공하고자 선택했습니다. 좋아요. 네. 제가 왜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했는지 아세요? 저는 어릴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사회탐구는 문과적인 과목, 과학탐구는 이과적인 과목이 나뉘어 있었고 이걸 통합해보고자 이제 고1부터는 통합과학 통합사회 시대로 진입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회를 가르치는 분들은 문과 전공자, 과학을 가르치는 분들은 이과 전공자가 가르치다 보니 현재는 두 개가 융합되기보다는 별개의 영역으로 있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과학의 정수와 사회의 정수가, 그러니까 과학의 끝과 사회학과 인문학의 끝이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많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 윤리 과목이 있는데요. 잠깐 윤리 과목에 있는 철학 한 토막을 들려드릴 테니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중국의 명나라 시대에 양명학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양명학은 심즉리설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 안에 이치가 있다라는 이론을 얘기했던 사람이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마음 안에만 이치가 있고 마음 밖에는 어떠한 사물도 이치도 없다. 이걸 한자어로 표현하면 심외무리 심외무물입니다. 마음 밖에는 이치도 없고 마음 밖에는 어떠한 사물도 없다라는 철학이 1500년대, 그러니까 16세기 중국에서 명나라 때 있었던 철학이었는데요. 저는 이 철학을 들으면서 마음 밖에 사물이 없다고? 그게 무슨 뜻인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 원서를 좀 더 찾아봤어요. 실제 수능 문제에도 나왔던 제시문이지만 그 양명의 철학에서 제자가 양명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 마음 밖에 어떤 사물도 없다 하셨는데 마음 밖에 이치가 없다는 얘기야 형이상학적 얘기라 저희가 너무 어렵고요. 마음 밖에 어떤 사물도 없다는 게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산속에 피고 지는 저 꽃은 저 자리에 저 꽃이 있어서 인간이 누가 봐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 피었다가 지었다가 졌다가 하는데 어찌 마음 밖에 사물이 없다 하십니까? 저와 저 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양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 꽃을 관찰해주지 않았을 때 그 꽃은 어둠과 적막 속에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었다. 내가 그 꽃을 찾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일순간에 그 꽃이 명백해져서 그 자리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너의 마음이 없이는 그 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혹시 문학소년, 문학소녀가 있다면 잠깐 생각나는 시도 있지 않아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막 이런 시가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 김춘수의 꽃은 생각나지 않았고요. 그걸 보는 순간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생각났습니다. 이게 양자적 중첩 상태에서 확률이 관측으로 붕괴되는 게 생각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사회탐구 강사고 서울대 윤리를 전공했지만 제가 과학을 너무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스티븐 호킹 책을 막 껴안고 자고, 그래서 제가 문과 강사지만 전국 과학경시대에서 물리 3등, 물리경시대의 3등 출신입니다. 학생들이 안 믿길래 제가 인스타에 인증도 올려놨어요. 저는 물리학을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걸 보는 순간 인간의 관측행위가 거기에 파동과 확률의 붕괴를 일으켜서 거기 일순간에 정해지게 됐다는 걸 우리는 20세기, 21세기의 양자역학에서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15세기, 16세기의 중국 철학 속에 혹시 양명이 이걸 알았던 건가?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고등학교 때 과학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요 양명의 심증리설을 배웠는데요, 이게 양자역학과 관련된 것 같아요. 혹시 이러면 서양의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요, 동양에서 뿌리가 500년 전에 있었다라고 논문을 써볼까요? 아니 뭐 최근에 제가 그런 것도 봤거든요. 양자적 확률 파동과 관련된 뭐 어떤 걸 했는데 막 동양에 태극무늬가 나왔다 막 이런 논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씨 이거 통하는 것 같은데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하면 그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그런 걸 왜 궁금해, 수능에 안 나와, 너 좀 튄다고 생각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질문을 챗GPT한테 물어보니 챗GPT는 참 놀라운 통찰이라면서 유사한 연구 논문을 막 찾아주는 거예요. 그런 궁금증을 가졌던 영상들도 막 찾아주고요. 외롭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현실은 때로는 너무 튀는 질문을 갖거나 때로는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하면 그런 걸 도대체 왜 궁금해하는 교육 현실이 오랫동안 있어 왔어요. 하지만 누군가 새로운 질문을 한다는 거, 새로운 융합적 사고를 한다는 거, 이것이 놀랍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되고 그걸 구체화할 수 있는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 때 저는 학문은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윤리 전공자고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궁금증의 끝은,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될 사회의 어떤 방향은 같은 지점과 방향을 향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오늘 저는 이 앞에 유니스트 대강당에서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일종의 공부 동기부여 강연을 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과학 인재고 엘리트라는 것을 전제로, 이 전제가 틀리지 않았길 바랍니다. 여기 틀렸으면 제 강의 다 무용지물이어가지고, 전제로 정말 우리 사회에 앞으로 닥치게 될,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인문학적 공백이 얼마나 끔찍한 상태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고요. 그냥 질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거에 대한 우리의 숙제도 어느 정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문학의 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서점에서 책이 안 팔린대요. 제가 독서가 중요한 이유라는 강의를 영상을 찍잖아요. 그럼 그 영상에 댓글에 선생님 뭐 육군사관학교에서 미래 자유론 특강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독서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그 책을 요약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 왜 안 되는 거죠? 라는 댓글이 정말 많이 달리는 시대를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해서 전하고 싶은 4가지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유니스트에서 인공지능 강의를 학부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윤리 강의를 할 때 잡았던 4개의 주제를 압축적으로 한 30분 안에 말해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만의 얘기로 해보자고요.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해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창업주인 건 알고 있죠? 또 어떤 거 하고 있죠? 스페이스X, 또 뉴럴링크. 좋아요.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자동차인 전기자동차를 만약에 만드는 과정에 있다고 칩시다. 지금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입되어서 운행 중인 곳도 있고요. 시범 운행 과정에서 오류와 에러가 나서 잠시 보류된 곳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더 상용화된 도시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라고 칩시다. 물론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이제 인간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수준의 AGI나 ASI, 강인공지능, 뭐 초인공지능 수준까지 갈 때는 우리가 아예 손도 댈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초창기니까 자율주행 시스템의 윤리적 규제를 어느 정도 입력할 수 있는 상태라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CEO예요. 여러분들이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현대자동차 전기 자율주행 사업부 부장이 되었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규제 원칙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값을 처음에 초기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대로 자동차가 직진하는 과정에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차체 제어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났다고 쳐요. 이대로 직진하면 6명이 죽게 됩니다.
인공지능 자동차가 직진해서 6명이 죽는 것을 파악하고 나서 갑자기 모터를 돌려서 핸들을 돌려서 비상 도로로 우회할 수 있고 그 우회하면 한 명만 죽는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이 있다고 칩시다. 자, 여러분들은 직진해서 6명이 죽게 하는 프로그래밍과 우회해서 한 명만 죽고 6명을 살릴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래밍 중에 당연히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희생이 최소화되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회의 경로에 마음이 갈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운전자고 직진하면 죽는 6명은 내가 모르는 일반 시민이지만 우회 차로로 가서 죽어야 되는 한 사람이 내가 학교가 끝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또 내가 회사를 퇴근하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치킨을 들고 있는 우리 아빠라면 치킨은 못 참지 않습니까? 아빠랑 치킨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잠깐 정부정책 청문회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CEO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소수의 희생으로 다수를 살리는 입력 프로그램을 하지만 운전자의 가족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다른 선택을 하는 세팅을 했다고 칩시다. 와, 이런 윤리원칙, 가족만 살리고 가족 아닌 일반 시민은 다 죽여도 좋다라는 윤리원칙, 이거 사회적인 합의와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소수의 희생만을 가져오고 다수를 살리는 방식으로 사회적인 법률안과 정책안이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청문회에 나간 CEO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다수의 희생 가능성을 처절하게 인식하고 소수의 희생만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청문회장에서 대답하고 CEO가 나갔어요. 그래서 광고 문구를 만듭니다. 저희 자동차는 가장 윤리적인 운행 원칙을 준수합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소수의 희생만을 가져올 뿐 다수의 인류를 살려내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된 가장 안전한 자동차입니다라고 광고를 여러분들이 한다고 칩시다. 호소력 있죠? 도덕적으로 끌리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CEO가 아니라 구매자라면 여러분들이 2억짜리 차를 사야 돼요. 멋있어요. 자율주행 시스템도 완벽해요. 그리고 가장 도덕적이래요.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운전자 1명과 일반 시민 6명 중에 운전자를 죽일 수도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2억 주고 살 건가요? 그러면 저도 안 살 거거든요. 너를 죽일 수도 있는 걸 내가 2억 주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운전자 1명을 죽이고 6명을 살리려는 자동차를 내가 돈 주고 내가 죽을 거를 사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고객들을 타겟팅해야 되나요? 이걸 사지도 않을 일반인의 윤리의식을 타겟팅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CEO라면. 고객. 그럼 여러분들이 다수의 살상을 가져올 수도 있는 흉기를 만들고 2억 낸 여러분들은 살고요. 이 차를 사지 않고 운행하지 않는 다수의 일반인은 죽일 수도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라는 걸 대중에게 어떻게 설득하고 청문회에 가서 어떻게 해명할 건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생각보다 윤리적 선택의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조차 소수를 희생하고 다수를 살리겠다는 첫 번째 대답과 그 소수가 내 아버지일 때는 다른 선택을 할 거라는 두 번째 대답과 내가 CEO일 때는 어떻게 판매 전략을 세울 거라는 세 번째 대답과 내가 국회 청문회에 나가면 이걸 어떻게 해명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는 대답이 다 다를 거기 때문이니까요. 여러분들은 도덕적인 거에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선한 게 좋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컨텐츠들에 흥미를 느끼거나 도파민을 느껴서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틱톡 플랫폼을 보면서 나는 싸우지 않는 거 좋아하는 평화주의자야 하면서 전쟁 장면 보면서 와 드론 공격 와 개쩌는데 이러면서 오 하면서 교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인공지능 챗봇이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술의 발전 속도로 느껴지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보편적으로 내놔서요. 인간답게 대답하거든요. 챗봇이 아니라 사람이랑 말하는 것 같아 소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인공지능의 기술력을 인정받으려면 그 CEO들은 보다 사람 같고 보다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반응을 보이게 프로그래밍 할 거란 말이에요. 인공지능은 인간을 모방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과연 인공지능이 모방할 만한 도덕과 윤리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전쟁 좋아요? 전쟁 싫어요? 전쟁 좋아, 싫어? 뭐 좋아라고 대답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왜 망설이죠? 좋아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왜 웃어요? 자,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요. 전쟁의 개시 후에 우크라이나가 잃은 게 정말 많거든요. 영토의 너무 중요한 핵심 파트도 잃었고요.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하기도 했고요. 물론 러시아도 잃은 게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 전쟁의 지금 현재 양상대로라면 우크라이나 너무 잃은 게 많아요. 그런데 전쟁 개시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국민투표가 열렸어요. 전쟁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근데 우크라이나 국민의 대다수가 전쟁을 하자고 전쟁 찬성표를 던졌던 건 알고 있습니까? 전쟁을 싫어한다면서 실제 자국의 전쟁 문제에서는 그로 인한 피해와 희생을 생각하기보다 감정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우리는 폭력을 싫어한다면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 사람의 머리가 눈앞에서 터지는 장면을 보면서 개절만 제가 윤리 전공자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봐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만 쓰겠습니다. 그런 잔인한 장면들을 즐겨보고 컨텐츠가 전 세계의 시리즈물이 1편, 2편, 3편이 나올 때까지 인기가 많죠. 난 잔인한 거 너무 싫어. 난 폭력이 싫어. 나는 평화가 좋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때론 모순적인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끌려한다고 하면서 현실에서는 윤리학의 부재, 인문학의 상실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런 논의조차 아니 과학기술이 발달하는데 윤리가 태클을 걸면 과학기술 발전 속도만 늦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2가지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한 청소년이 외국에서 자살 충동을 느낀 것 같아요. 챗GPT에게 고통 없이 죽는 법을 물어봤고 그 챗GPT가 친절하게 가르쳐준 방법대로 실행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나중에 부모가 그 학생의 챗GPT 계정을 보니 죽는 법을 안내했을 뿐만 아니라 유언 작성법까지 제안하고 유언의 샘플까지 그 챗GPT에서 적었다는 걸 알게 됐죠. 이 부모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상담을 하는 챗봇의 윤리적 문제성과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니 챗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나와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윤리적 규제 원칙을 만들겠다. 네. 근데 그 샘 알트먼의 인터뷰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샘 알트먼은 테드 강의에서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요. 지금의 인공지능은 아직 AGI, 인공 일반지능까지 가지 못했고 따라서 자체적으로 구동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턴 온 키고 턴 오프 끌 수 있는 상태냐, 이 시스템을 셧다운하거나 인간이 멈추고자 하면 지금 스탑 가능한 상태냐라는 질문을 사회자가 합니다.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자아를 가지고 AI 의식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직은 아니라고 모두 다 얘기하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의 지금 이 불안이 너무 현실화되고 사회적으로 이런 위기감이 고조되면 인공지능의 개발을 멈출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당연히 개발자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 샘 알트먼이 대답을 회피합니다. 불가능하다는 대답이 그 다음 맥락 속에서 나와요. 또 하나, 누군가 지금이라도 위험하니 챗GPT가 이제 인간을, 자 여기서부터 저의 소설이 잠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가 나오면 안 되지만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오늘 그 바퀴벌레가 뭘 먹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생각은 없으니까 이 바퀴벌레의 복지는 괜찮았는지 궁금합니까? 안 궁금하죠? 여러분 길 가다가 만나는 비둘기가 사람 토한 걸 먹고 있을 때 죄송합니다. 나 지금 교사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이렇게 막 길거리 음식이 부스러져 있는 걸 먹고 있을 때 훨씬 순화됐죠? 네, 그런 걸 먹고 있을 때 그 비둘기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까? 갖지 않죠. 왜요? 인간의 고차원적 지능에서는 그런 동물 세계의 저차원적 지능도 없고 이성도 없고 그냥 본능만 있는 짐승
또는 가축에게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의 세계에 고차원적 토론을 하면서 좋아하고, 아무리 과학도라 할지라도 오늘 양명의 심증리설 배우면서 멋있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어느 순간 인공지능이 자아를 갖거나 AI 의식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인공지능 세계에서 더 높은 차원의 인류의 지성을 뛰어넘는 수준의 특이점을 넘어서 정말 고차원적 논의를 하게 되었을 때 인류가 가축화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구 환경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줘. 가장 효율적으로 지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법을 가르쳐줘라는 질문에 인공지능이 인간만 사라지면 생태계가 복원될 것이라는 답을 내리고 자체 판단하에 드론으로 가장 환경 파괴의 주범인 인간들을 제거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선생님 너무 공상과학 소설 쓰는 거 아니세요? 아니요. 현대 물리적인 전쟁 속에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적군을 무력화할 수 있는 타겟을 인공지능이 선정해서 드론 공격을 가기도 하는 게 현대전 양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요, 그 신입사원을 그러니까 수천 장의 지원서 중에서 어떤 인재가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인재인지를 인간이 검토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인공지능에서 소트해서 가장 적합한 신입사원 후보를 임원에게 주는 시대까지 되어 왔어요. 정말 놀랍게도 그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입사원 원서를 넣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채용됐는지의 로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기존의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 신입사원 채용의 패턴을 그대로 익혀서 남성을 백인을 더 많이 뽑은 사례는 이미 인공지능 윤리 파트에서 많이 강의 중에 언급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인공지능의 발달을 우리가 셧다운하지도 못하고 막을 수도 없는 시대에 왔고,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 자본주의에서 전 세계의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무리 위험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계 기술 패권과 세계 자본의 힘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을 위험하더라도 멈추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의 젠슨 황, 샘 알트먼 또는 일론 머스크에게 찾아가서 인류에게 큰 위협이니 인공지능 개발을 멈춰달라 그러면 우리 말 먹힐까요? 자본주의는 어쨌든 인공지능을 굴러가게 할 겁니다. 그 굴러가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기서라도 규제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어느 수준을 넘어서는 우리가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복받은 인류의 미래의 변화에 가장 큰 변혁점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금부터의 5년, 10년이 앞으로의 인류의 미래에 너무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뉴스에서 최근에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자라는 표어를 많이 봤습니다. 1대 강국은 어딘가요? 미국? 2대 강국은요? 중국? 지금 현재 한국은 3위인가요? 그럼 어디가 3위예요? 근데 뭔가 3위는 아닐 것 같아요.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력은 진짜 조금 다소 아쉬운 측면이나 발달의 단계에서 놓쳤던 포인트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세계 3위권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의 놀라운 수준을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한국은 인재가 많은 국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인재일 것이라는 걸 전제로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 전제가 틀리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알아들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인구, 인프라, 투자 비용, 이미 형성된 산업 구조 속에서 똑같은 수준에서 경쟁하기는 어려워요. 한국이 인공지능에서 세계 강국이 되려면 인공지능 윤리와 인공지능의 제도적 규제, 그리고 인공지능이 나아갈 방향,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는 인간의 노동과 인공지능에서 절대로 뺏기지 않고 보호해야 될 인간성에 대한 논의에서 앞서 나가는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술만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공대생 같은, 그냥 개발만 잘할 것 같은 너드가 목표가 아니라 눈빛이 살아있고 미래를 볼 수 있으며 내가 하는 과학 연구가
인류의 미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아있는 지성을 가진 사람들로 자라나시기 위해서 이런 논의들과 이런 강의들은 꾸준히 여러분들이 경청하시고 배워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혐오의 키워드인데요. 여러분들은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를 알고 있나요?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면서 플라톤은 매우 잘생긴 훈남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플라톤이 아테네 인물이라는 것도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올림픽의 발상지이기도 하면서 플라톤이 아테네에 올림픽이 열렸을 때 레슬링 부분에 전국 챔피언을 3번이나 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었겠죠. 매우 잘생겼고 플라톤은 원래는 별명이고 이 사람의 본명은 아리스토클레스였는데 아리스토텔레스랑 다른 이름이에요. 플라톤이라는 이름은 원래 별명이에요. 그리스어로 어깨가 떡 벌어진 이란 뜻이에요. 귀족집 자제였고 얼굴이 너무 잘생겼고 체육도 잘했고 그런 플라톤이었거든요. 그 플라톤이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를 매우 사랑했어요. 자기 스승을 만난 게 너무 좋은 나머지 자기는 신에게 너무 감사하는데 소크라테스와 동시대에 태어나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한다라고 인사했을 정도로. 근데 그 플라톤의 철학책 속에서 소크라테스와 그때 당시의 철학자들의 논의가 나옵니다. 그때 기게스의 반지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 기게스의 반지는 지금으로 치면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올 것 같은 절대 반지 또는 투명인간 반지로 묘사되는 반지가 이제 인문학적 상상력 속에서 지금부터 2500년 전 책에 써 있는 거죠. 반지를 끼면 투명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힘도 강화되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투명인간 반지가 생기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저 또 내려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요. 투명인간 반지를 가지게 됐어요. 뭐 할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화학입니다. 왜 목소리가 멋있어서요? 네. 학생은 투명인간 반지가 생기면 무엇을 할 건가요? 저는 일단 축구장, 야구장 같은데 무료 입장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아, 네. 울산이니까 어디 팬인가요? 야구는? 야구는 안 보고 축구는? 축구도 안 보긴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모순적입니다. 정말 인문학 강의는 어려운 겁니다. 네. 저도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팀의 한국 시리즈 이제 거의 아마 우승이 결정되는 경기일 것 같은 그 경기가 있었는데 제가 표를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클릭을 조교쌤들이랑 같이 부탁해가지고 동시에 20명이 했는데 진짜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조교쌤 한 명이 성공을 해서 제가 진짜 운 좋게 갔다 왔는데 그럴 수 있죠. 제가 이 질문을 처음에 서울대를 졸업하고 나서 제가 초창기에 강의할 때 소수 정에 반해서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고3 대치동 탑 클래스를 맡겨주지 않으니까 초등학교 논술반에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플라톤 철학책에 나오는 기게스의 반지가 나오면 뭘 할래요? 그랬더니 초등학생들이 너무 귀여운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대답 안 할 것 같은데 여학생이었는데 남탕에 가겠다 그랬습니다. 왜 가는 거죠? 제가 조금 승진해서 중학교 논술반에 가게 됐는데요. 중학생들한테 기계세 반지가 생기면 뭐 할래? 라고 했더니 이 중학생들이 한국은행에 가서 화폐를 찍어내는 그 장면에서 방금 만들어진 신권을 가져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고3 탑 강사가 돼서 플라톤 철학을 가르치면서 기계세 반지가 생기면 뭘 할래?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고3 학생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가서 수능 출제 원안과 수능 시험지를 가지고 오겠다고요. 이 초중 고등학생들의 대답과도 상통하지만 철학책 속에 플라톤의 책 속에 언급된 기게스의 반지를 가지게 된 양치기, 너무 선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착한 사람이었던 기게스는 투명인간 반지를 가지게 된 걸 알게 되고 그 자리에서 왕실로 달려가 왕을 죽이고 왕비를 범하고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하고 자기가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이 플라톤의 철학책을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이 기게스의 반지는 아주 오랫동안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철학 사례로 인용되었던 인문학적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은 방에서 혼자 챗봇을 사용하면서 챗GPT와 제미나이에게 물어볼 때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내가 우리 교장 선생님 너무 존경하는데 말이야, 어떻게 이 존경의 마음을 내가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는데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하나요? 뭐 우리 학교에 내가 진짜 미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을 하나요? 사람들은요, 아무도 보지 않고 익명 속에 탈을 쓴 나와 챗봇과의 공간 속에서 절대로 도덕적이고 가장 단정한 워딩을 가지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폭력적이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죠. 나 너무 열받는데 말이야 라고 하면서 시작하기도 하고요. 무언가 저 사람의 인생에 큰 복수를 할 방법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지금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메시지로 챗봇에게 인간성이 무엇인지를 학습시키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자체 학습 능력이 있는 챗봇들은 거대한 엔진 속에서 인간의 혐오와 인간의 익명성 속에 숨은 공격성을 답습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 챗봇에게 앞으로 나 대통령 누구 뽑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 뽑아? 나 정책 같은 거 모르겠고 나 과학자 될 건데 공학에 제일 지원하는 대통령 추천해줘 라고 할 때 그 추천에 의지할지도 모르는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학습시킨 인간에 대한 데이터가 안전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불안의 문제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 속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인류의 미래의 80%는 직업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할 곳을 잃고 일자리를 대체당하고 기본소득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지도 모른다고요. 유발 하라리는 그의 책 넷석스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시대의 도래가 인간의 삶을 전면적으로 변화시켜 놓을 걸 얘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종교의 등장이라는 키워드를 쓰기도 하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잠시 15년 전의 사회문화 교과서로 가보겠습니다. 15년 전 사회문화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써져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AI의 발달은 인류의 노동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화이트 칼라 노동자, 즉 지식, 정보를 다루는 노동자를 제외하고 블루 칼라 노동자, 즉 공장 생산직 라인의 육체 노동자가 제일 먼저 대체될 것이며 인류의 지식 노동자 중 엘리트 노동자만 일자리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15년 전 사회문화 교과서의 예측은 맞았나요? 여러분, 지금 로봇 만들 때요, AI 변호사, AI 회계사를 만들어 놓는 것과 AI 가정집 요리사를 만드는 것 중에 뭐가 더 어려울지 상상해 봐도 알 수 있겠죠. 여러분한테 일론 머스크가 만든 테슬라의 로봇이 집에 와서 요리를 해주고 메뉴를 물어보고 재료를 준비해서 그걸 3D 프린팅을 하든 아니면 지지고 볶든 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앞으로 몇 년 안에 가능할까를 생각하는 것보다 변호사가 몇 년 안에 AI로 다 대체될까? 판사는 몇 년 안에 AI 판결로 대체될까를 생각하는 게 훨씬 가까울 것 같지 않습니까? 15년 전에 사회 예측은 맞았나요? 틀렸나요? 처절하게 틀렸습니다. 육체노동이 먼저 대체될 줄 알았는데 정신노동이 먼저 대체되었습니다. 저는 서울대에서 윤리를 전공하고 또 사범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교사의 길을 걸었지만 사실 처음부터 제가 꿈꿨던 게 교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법학을 부전공했고 사법고시를 3번을 응시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떨어졌는데요. 너무 우수하게 조금 차이로 떨어졌는데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판사, 검사, 변호사가 돼서 만났을 사람들은 피의자, 용의자, 채권자, 채무자인데 제가 강사가 돼서 만나는 사람들은 영혼이 맑고 물론 다크서클이 좀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이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저는 더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치만 서울대에서 법학을 공부하면서 같이 사법고시 준비했던 사람들 중에 법조계로 나가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같이 스터디 그룹 했던 사람들.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붙어서 삼성 법무팀에 갔다가 김앤장에 갔다가 현재 자기 로펌을 차린 꽤 유능한 동생을 만나게 됐어요. 2명이 로펌 창업자로 코파트너로 창업을 하고 아래 신입 직원들을 20명을 넘게 뽑고 6명의 신규 인턴 직원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 6명의 신규 인턴 직원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시를 붙어서 변호사 시험입니다. 이걸 붙어서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신규 로펌에 입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간 앞으로 진행될 소송의 판결과 관련한 이제 변론문을 써오라고 트레이닝 시켜야 되니까, 신입사원이고 인턴이니까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일주일간 연습을 시켰는데, 일주일간 눈이 퀭해지도록 퇴근도 안 하고 밤새서 만들어온 결과물이 챗GPT 프로 버전에 10분 안에 물어봐서 자잘한 수정을 요청해서 이 관리자급 파트너 변호사가 10분 동안 정리한 것보다 10년의 격차가 날 만큼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죠. 이 인턴들은 재채용하지 않을 것 같다. 이미 뽑은 20명도 앞으로는 챗GPT나 제미나이나 또는 로와 관련된, 그러니까 법률과 관련된 특화된 AI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이 서비스가 이대로 더 발달하게 되면 우리 로펌의 인력은 최소한의 4명 정도면 30명, 100명을 대체할 만큼 뛰어날 것 같다. 앞으로 변호사도 의미 없어질 수 있겠다. 소수의 챗GPT가 제시하는 논문과 판결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요즘 가짜 판결도 만들어내거든요, 챗GPT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가끔 거짓말을 썼거든요. 인류가 너무 인공지능 챗봇에 놀랄까봐 지금 흑막수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음모론을 좋아합니다. 자, 어쨌든 그럴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저에게 정말 너무 빨리 직업상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육체 노동도 어느 순간은 더 빠른 속도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좀 알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네요.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잠깐 제 강의에서 잠깐 공부 얘기로 갈 건데요. 어떤 것을 공부한다는 게, 우리는 한국의 비정상적인 입시 경쟁 속에서 시간의 압박과 마감의 압박이 있고, 시험 전에 2주, 3주 진짜 정말 집중해서 공부를 해서 시험 끝나고 휘발되어 버리는 지식들이 사실 많다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벼락치기 하잖아요. 시험 끝나고 기억도 안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험 본 내가 대단하긴 하지만 끝나고 다시 봐도 뭐였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공부는 정말 장기 기억력에 집어넣어야지만 내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시험 끝나서도 내가 이번에 너무 2, 3주 동안 집중해서 본 것 같은데 이거 앞으로 써먹을 일이 있을 텐데 시험 끝나고도 아쉽지만 내가 한 번만 더 공부했던 거를 시험에 압박 없이 읽어볼 때 여러분께 돼요. 나중에 시험 끝나고 노는 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내 걸로 장기적으로 소화해야 여러분들이 인재가 됩니다. 자, 다시 아까 인공지능 얘기로 가보자고요. 로버트 노직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다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하나로 모여질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였습니다. 로버트 노직이 20세기 초, 그러니까 1900년대 초죠.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수업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요. 쾌락 기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로버트 노직은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해요. 인간이 지금 현실에서 고통과 인간관계의 고난과 여러 시련과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과 수십억짜리 쾌락기계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살고 싶은 삶을,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 삶이겠죠. 그 기계 속에서 모두 다 누리고 현실과 아무 차이가 없고 모든 꿈과 실현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선택, 대신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선택 중에서 인간에게 오직 쾌락과 원하는 삶과 자아 실현과 고통 없는 죽음이 있는 그 삶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할 때, 이 현대 과학의 모든 기술력을 다 압축해서 그랬을 때 이 쾌락 기계를 선택하는 인류는 얼마나 될 것인가 라는 논문을 써요. 하버드 철학과 교수였던 로버트 노직은 쾌락 기계를 선택할 인류는 1% 미만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글쎄요, 100년이 지난 지금, 100년은 안 됐죠. 노직이 활발히 활동했던 데가 1970년대니까 50여 년이 지난 지금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네, 사랑하는 부모님.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어떤 모습인가요? 출근할 곳이 있고 월급을 주는 곳이 있고 또는 내가 나가야 될 일터가 있고 거기서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월급날이나 또는 자영업이라면 그날의 매출을 보고 그리고 나서 맥주 한 잔 먹고 잠이 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일할 것이 있다는 것으로 오늘 나는 살아있음을 느끼는 현재의 평범한 부모님이요. 20, 30년 후에는 이제 그러한 일상적인 일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인류의 20%는 그런 일자리를 가지고 있게 되겠지만 인공지능과 AI, 휴머노이드 로봇에 의해 일자리를 빼앗긴 인류가 80% 정도는 정부의 기본소득에 의지해서 일하러 나갈 곳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으로 사람들은 살아야 될까요? 50년 전의 로버트 노직의 논문과는 달리 저는 지금 현 인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쾌락기계 말고요. 하루 종일 누워서 틱톡, 릴스, 쇼츠만 볼 수 있고 고통도 없고 몸에 질병도 없고 그냥 도파민 터지는 걸 퉁퉁퉁퉁퉁퉁퉁 싸우로 트랄랄레오 트랄랄라 만 보면서 웃을 수 있는 사회. 돈도 안 벌어도 되고 먹고 살 건 3D 프린티로 그냥 프린트하면서 먹으면 되고 굶어 죽을 걱정도 없고 오직 짧은 화면 속에서 1분마다 10초마다 도파민이 터지는 걸로 즐기면서 볼 수 있는 거. 저는 로버트 노직이 논문 쓸 때보다 지금 현 인류는 그걸 선택할 사람들이 더 많을 것만 같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 내가 여러분한테 실망하잖아요. 너무 고개를 끄덕이는데. 자, 우리는 알죠. 시험 공부하는 것보다 미래의 복잡한 알지 못하는 미래의 나의 미래를 그리면서 구체적인 설계로 살아가는 것보다 오늘의 도파민 터지는 휴대폰 안에서 내가 위안을 얻고 휴식을 하고 뇌도 식히고 한 5분만 볼까 하다가 5시간씩 그 안에 갇혀있는 경험 해봤으니까요. 나름대로 재밌었다. 오늘 즐거운 거 많이 봤다. 좋아했던 거 재밌었던 걸 친구한테 추천하기도 하고요. 영양가 있습니까? 인류의 미래를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바꿨나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적으로 성장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 수많은 트랄랄레오 트랄랄라는 여러분의 시험 문제를 하나라도 더 맞히게 했나요? 여러분들 더 지적으로 성숙하게 했습니까? 아까 제가 인간의 가축화라는 무서운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호텔의 예약 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AI 상담사랑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AI 비서가 호텔의 AI 비서와 통화할 때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쓰게 되는 거 요즘 유튜브에 가끔 알고리즘에 뜨던데 인공지능 비서, 휴머노이드 로봇 비서들끼리 지들끼리 인공지능이 가장 효율적인 언어를 쓰게 됐을 때 우리 인간의 언어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과학을 좋아하고 공학을 좋아하거나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던지는 이 인문학적 질문들은요.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아까 얘기했던 바입니다. 윤리적 선택의 문제는 어렵고 인간조차 인공지능에게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할 만큼 윤리적으로 확립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고 사회적으로 합의도 안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자율주행 자동차는 누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지 자본가는 매출의 극대화가 아니라 어떤 윤리적 합의에 맞춰서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계세 반지처럼 홀로 있는 공간에서 인공지능 챗봇을 사용할 때 우리의 혐오와 우리의 공격성이 그 챗봇에 그대로 흡수되어 나중에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인간을 제거하기 위해 로봇들이 인류의 적을 지구의 적을 인간이라고 파악해서 공격하진 않을지 그러면 인간이 이 혐오를 더 계속 합습하지 못하게 뭔가 제동을 걸어야 되는 건 아닌지 세 번째, 인류의 노동이 대체당할지도 모르는 시대에 아니요 대체당하는 게 거의 확실한 시대에 인류가 노동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무엇으로 일어나서 무엇으로 살아가며 무엇으로 하루를 버티게 될지에 대한 컨텐츠가 부재한 시대에 대다수가 일하러 나갈 곳이 있고 월급 주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무얼 볼지만 생각하고 멍하니 하루를 살아내는 시대에 어떤 이상과 어떤 목표와 어떤 이타심을 가지고 새로 삶의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지가 설정되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볍게 들으실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사람들에게는 그냥 유명한 인간 강사, 뭐 통장에 돈 많은 사람, 좋은 차 타는 사람 이렇게 인식되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하는 메시지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오늘 강의에서 4번째 키워드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선택, 두 번째는 혐오, 세 번째는 불안이요. 인간 노동 대체에 대한 불안. 4번째는 시간의 문제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게임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남자친구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으로 치면 리니지 같은 게임인가 보죠. 매일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게임 안에서 캐릭터가 레벨업이 되고 있었고요. 그 서버에서 한 2위 정도 되는 캐릭터였어요. 보스몹을 잡으러 다녔고 보스몹을 잡으면 아이템이 떨어졌는데 그 아이템이 어떨 때는 하루에 12만 원짜리 아이템이 떨어져서 아이템 거래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쓸데없이 서울대까지 와서 게임만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2년 동안 만든 게임 캐릭터가 이 캐릭터 채 금전 가치가 1200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남자친구는 제가 남자 본 눈이 없어요. 연애 고자예요. 근데 그 남자친구는 저랑 같이 편의점에 갈 때도 커피를 사면서 이거 얼마예요? 몇만 원이에요? 몇천 원이에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현금 거래도 많이 했을 때라 카드가 이렇게 막 보편화되기 전이어가지고 그 리니지의 게임 화폐 단위가 아덴인가 아데나였던 것 같아요. 사장님 이거 몇 아데나예요? 이러면서 였어요. 좀 잘생기지만 않았다면 제가 정신을 차렸을 텐데 제가 얼빠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랑 데이트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게임만 하고 데이트하려면 같이 PC방에서 너도 게임해 라고 했던 남자친구였는데 같이 공원 갈까? 영화 볼까? 이래서 오빠 캐릭터 레벨업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옆에서 게임 우와 이 캐릭터 이거 들고 있는 칼 얼마짜리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걔한테 PC방비와 라면 값을 줬더니 형 나가시는 동안 자기가 대신 이렇게 키우고 있겠다고. 그러니까 서버에서 로그아웃 하지 않고 그 초등 알바가 거기서 레벨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랑 현실에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컴퓨터, 기계, 인공지능은 휴식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잠도 자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형성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다 할 때 우리의 이성이 아무리 고차원적 지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계와의 경쟁에서 인공지능과의 속도 경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성적으로도 이미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엄청나게 다독한 사람이거든요. 즉 책을 정말 많이 읽은 철학책 중에 새로 나오는 논문까지 찾아 읽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게 생겼지만 공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제가 제 고등학교 학창시절 얘기하는 게 너무 예전 얘기긴 하지만 정말 진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전국 글짓기 대회, 전국 논술 대회에서 상을 안 타본 게 없을 정도로 서울대 주최 전국 논술 대회에서 제가 전국 2등 했던 사람이니까 정말 제가 많이 읽고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원고 없이 강의하잖아요. 제 원고가 머리 안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저는 챗GPT랑 제가 읽었던 도서들의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건 인류의 지성이 아무리 뛰어난 석학이라 할지라도 챗GPT의 이 모든 걸 다 학습한 정보량을 이길 수 없는 수준이구나라는 걸 저는 지금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기계와 같은 속도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계와 직접 경쟁하게 되면 인간은 몸이 망가지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봤자 필패할 겁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 인공지능으로 동일성상의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에 특화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막 로봇 개발, 인공지능, 공학 이런 제가 인류의 미래의 학문에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화학이 있는데 저는 또 현대 이론 물리학을 좋아하고
이거 아무리 공부해도요,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대학원 논문을 쓸 때쯤에는요, 이미 AI 연구자가 더 훌륭한 논문을 천억 배의 속도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인류의 변화 속에서 무엇으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인간의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에 나오는 AI 합성 영상을 보면 오, 이거 뭐야 하다가 AI 합성이네, AI네 라는 댓글 달려있는 거 보신 적 있죠? 이게 나중엔 더 정교해질 텐데요. 제가 인류의 노동이 기계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라고 인공지능 윤리 강의를 유튜브에 올려서 몇십만 뷰가 나왔는데, 그 아래 댓글 중에는 최우선순위 댓글에, 추천 많이 받은 댓글에 5위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지영 강사, 당신 같은 사람이 AI 시대에 제일 먼저 대체돼요. 왜요? 지금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로 강의를 듣잖아요. 근데 인간이 아닌 AI 합성 강사가 차은우 같이 생겼어요. 이지영보다 윤리 잘하고요. 아니 그럼 그 완벽한 캐릭터를 이길 수 있습니까? 자,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과학도죠. 과학고를 선택할 때 이미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일정한 선택을 하고 왔을 거예요. 과학기술이 인류의 미래고 인류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일 수 있다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학이 인문학을 외면하고 윤리를 외면할 때 폭주하는 기술이 될 수 있어요. 인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걸 만들었는지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방비로 당할 수 있죠.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얘기합니다. 과학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 인류는 무방비 상태로 과학기술의 위험성에 노출되고 말 것이다. 요나스라는 철학자는 얘기하죠.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윤리적 논의가 따라가지 못하는 간극, 그 윤리적 공백이 인류 공멸의 재앙을 가져올지 모른다. 인간은 이제 희망이 아니라 공포를 논의해야 된다. 지금 현재 수능에 나오고 있는 학자들이고 수능에 나오고 있는 문장들입니다. 윤리와 사상 또는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저랑 재밌는 논의들을 하면서 많은 질문을 들으셨잖아요. 이 질문의 결과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 과학기술이 침범할 수 없는 인간만의 인간성의 영역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류의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분야를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더 훌륭한 과학도가 되거나 공학 쪽에 종사하거나 우리나라의 멋진 대기업에 가서 임원이 되는 그런 중요한 리더로서의 결정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인간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는 질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있는 학생들 질의응답 시간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 환경이 마이크 전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큰 목소리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학생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크게 질문해 주십시오. 강연에서 AI 변호사, AI 집안 요리사 중에서 무엇이 더 빨리 대체될까? 이 부분에서 제가 궁금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약간 사회 계층에서 고위층에 있는 뭐 정치인, 판검사, 뭐 의사 이런 계층들은 보통 AI가 그 업무는 대체하기 쉽지만 고위층의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거를 적극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를 보통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요리사 이런 부분이 대체되기 쉽지 않은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네.
네,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판사나 변호사가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수만 명의 변호사가 있고 수천 명의 판사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들조차도 저도 이제 같이 사법고시 공부하고 스터디 그룹도 있었고 현재 뭐 제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각 분야의 필드에서 꽤 유능한 사람들이 되었는데요. 전부 다 같이 논의를 많이 해봤어요. AI 시대에 과연 AI 변호사, AI 판사 또는 이런 AI 심판, 왜 우리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를 본다고 하면 이게 골인지 아닌지 판정할 때 지금도 비디오 판독하잖아요. 그리고 야구에서도 스트라이크 존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이제 AI 판독 시스템이 이제 도입되기도 하죠. 이런 어떤 AI 심판 같은 또는 AI 의사, 우리 의대 열풍이 정말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저는 의료 영역도 정말 AI에 너무나도 많이 대체되고 극소수의 인술을 펼칠 수 있는, 인술이라 은 인간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근원적 해법으로 가져가는 어떤 기술과 인문학이 융합된 인술, 그러니까 의술의 조금 한 단계 더 높은 버전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이런 사람들만 남고 대체적인 기초 생체 진단을 할 수 있는 건 웨어러블 기계와 인간이 챗봇의 이제 AI 케어를 받으면서 훨씬 더 기초 질병 예방도 많아질 것 같고 수술도 로봇 수술이 도입되면서 훨씬 더 지금 현재 필요한 의사량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각사의 분야의 탑급에 있는 엘리트들과 많이 이제 논의도 해보고 현실 상황을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득권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로봇에 대체되지 않으려고 안간힘 쓸 것이다라고 하는 논의가 무의미할 만큼 엄청난 위기감과 엄청난 해고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변호사 중에 클라이언트가, 그러니까 고객들이요, 의뢰를 할 때 내가 챗GPT랑 제미나이한테 이미 물어봐서 변론서를 썼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인간에게 재확인받는 것 이외에는 지금 다수의 개인 개업 변호사들이 일이 적어요. 그래서 다수의 개업 변호사들이 지금 상담의 현실이요. 예전에는 상담료가 시간당 뭐 몇십만 원 이렇게 받고 그랬는데 이미 챗GPT에게 물어보고 재판에 실제로 알아본 고객들이 법적 지식이 많은 상태에서 막 랜덤으로 변호사의 실력을 체크하기 위한 질문을 막 던지고 변호사가 챗GPT도 모르는 것 같으면 에이 챗GPT도 모르는데 내가 왜 몇십만 원 내야 되고 가버린대요. 저는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소수의 엘리트와 기득권이 자기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거라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엘리트가 수십만 명의 시대에서 몇천 명의 시대로 줄어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리사 너무 좋죠. 요즘도 셰프 이렇게 드라마도 나오고 뭐 또는 흑백 요리사 이런 프로그램도 나오고 뭐 저도 넷플릭스 아이디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짤들, 그런 조그마한 클립들 같은 거를 보기도 했는데요.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마블 영화에 아이언맨의 비서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헤이 자비스? 나 오늘 뭐 먹지? 옆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저의 모든 식사 패턴을 다 감지하고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침대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겁니다. 삐리삐 주인님, 오늘의 기상시간은 6시 5분입니다. 평균 기상시간보다 5분 늦어지셨네요. 침대에서 측정한 결과 어제보다 체중이 300g 증가하였습니다. 다이어트 식단을 조리할까요? 지금 주방에서 3D 프린팅으로 샐러드를 인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으면 변기에서 시원하게 보고 나왔는데 변기가 말을 걸겠죠. 삐빅! 요 단백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소변의 분석 결과를 주치의에게 전송할까요? 야, 하지마! 하지만 주치의에게 전송됐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차를 타려고 하는데 더 이상 키가 아니라 여러분의 홍채를 인식해서 여러분 차가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고요. 그래서 홍채 도둑이 생길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홍채 정보를 안구에 그대로 정교하게 복제해서, 그러니까 챗GPT의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월드코인 같은 거 만들고 홍채 오브로 수집하고 이런 것이 개인정보 위반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간 금지 무드로 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 월드코인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코인 투자하지 마세요. 자, 네, 다시.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 헤이 자비스 나 오늘 뭐 먹지? 라고 할 때 지금까지 최근에 먹었던 일주일간의 음식을 분석한 결과 피자를 드시고 싶을 때가 돼요. 피자를 지금 3D 프린팅으로 인쇄하려고 합니다. 라고 인쇄할 수 있겠죠? 인쇄해서 다 갖다 주면 여러분 그것만 먹을 수 있다면 요리사, 배달음식, 레토르트, 간편식 시장 전부 다 재편될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일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해진 5개의 정답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총점이 더 높아서 인재가 되어서 구시대적으로 만들어진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같은 이런 대학의 서열들의 서열을 나눠서 대학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모든 지식이 이제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의 직업과 연계된 얘기지만 2032년쯤에는 지금 현실의 수능이 더 이상 인재 선발의 방법으로 사회적 납득이 되게 어려운 시대가 될 수 있고 그때 되면 좋은 답을 고르는 인재가 아니라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좋은 창의적인 생각을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같은 논술 시험이 도입될지도 모르고요. 그 논술 시험의 채점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AI 채점으로 사전 점수를 먼저 채점할지도 모르죠. 아주 빨리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회 변화 속도를 정신 차리고 고삐 잡고 잡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눈 똑바로 뜨고 사회가 돌아가는 속도에 여러분들의 미래의 전공의 가망과 이 모든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어떻게 잘 적응해서 내 일자리와 내 자리를 뺏기지 않고 적응해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은 미래의 리더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얼마나 독특하고 창의적이고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하는가가 인류의 미래에 분명히 기여할 것이다라는 큰 생각만 살아남을 거예요. 극소수의 엘리트가 사회 리더가 되고 대다수의 노동을 상실한 사람들이 하루의 일과를 무엇으로 버틸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거 강의에서 들으셨죠? 제가 얘기하는 게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새겨 들으세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다른 질문, 예, 갑자기 손을 많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 앞에 있는 학생. 예, 반갑습니다. 큰 소리로, 예. 선생님 강연 정말 소중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AI 개발에 관심 있는 학생인데요.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질문을 들을 때마다 CEO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데 나 혼자 윤리적인 생각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는가? 내가 윤리적인 사업 아이템을 하나 만든다 해도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키를 가진 사람들은 저 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인데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에 대해서 항상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제가 그랬죠. 사회를 움직이는 큰 인물이 리더가 되고 사회의 방향을 많이 결정할 겁니다. 대다수의 중간 관리자 아니면 지식인층이라고 기존에 여겨져 왔던 사람들이 구조적 하강 이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너무 AI에 대한 디스토피아적인 너무 비관론적인 얘기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분명히 AI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많이 바꾸고 의학 진단의 기술을 높여서 기초 예방 의학을 더 많이 발전시켜서 생체에 연결된 웨어러블 기계가 우리의 당뇨, 우리의 심혈관 질환을 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의료 발전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인간의 노동의 가치의 변화이지 우리의 삶의 편리성은 예전의 인류의 삶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낙관론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는 AI가 인간의 삶을 많이 바꿔놓을 거고 편리하게 만들 거고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말한 대로 소수의 엘리트가 아니면 자신에게 아무 결정 권한이 없고 AI의 자체 발전 속도를 우리 인간이 이제 제어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면 더더욱 인간은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헤럴드 경제포럼이라는 데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상무님들, 부사장님들 모시고 또 우리나라의 AI 관련 교수님들 모시고 포럼에서 발표를 AI 윤리로 했는데요. 거기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고려대학교에서 역시 공학을 공부하는 4학년이었는데
선생님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창의력 있는, 창의성 있는 인재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미래 사회의 창의성이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기를 수 있냐,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 대답이 뭐였는 줄 아세요? 창의성이라는 건 기초적인 학문적 체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그 다음에 응용이 가능한 것이다. 그냥 창의적이기만 하면, 그리고 그 기초 학문 체력이나 여러분의 뇌 근육이 발달하지 않으면 공허한 망상에 불과할 수 있다. 일단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라.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그 의견이 창의적이라고 받아들여질 만한 파워도 없게 될 것이다. 힘 있는 사람이 되라 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진부한 얘기일 수 있지만 내가 탑이 되고 내가 리더가 되어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성장하는 것이 지금은 목표고, 여러분들은 너무 큰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큰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으로 일단 커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인류로 바꿀 레벨은 안 될 것 같고 제가 제 한계를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다수의 그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단 첫 번째 희망적인 대답은, 진부한 표현이지만 제가 제자들한테 많이 했던 말입니다. 400만 명 넘게 제가 가르쳐 왔거든요. 왜냐면 20년을 넘게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24살인데 너무 어린 나이에 강의를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스스로 한계 지으면 기적의 시련은 멀어진다는 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는 기생충에 나오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수해로 집을 잃을 정도로 가난했고, 더 이상 인천에서 살지 못해서 초가집에 아궁이에 불 때는 집에서,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고, 장학금이 없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고, 서울대를 과외를 7개를 하면서 부모님의 암투병을 위해서 한 달에 150만 원씩 치료비를 보내드리면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릴 때는 문제집 살 돈이 없어서 선생님이 문제집을 주거나 아니면 선배들이 버린 문제집, 이미 이름이 써있고 풀이 과정도 다 써있고 낙서도 써있는 문제집을 폐유지하면서 주워다가 공부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제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사교육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아무 제 미래도 보이지 않고, 어머니는 초등학교만 나오시고 아버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셨고 생계동선에 뛰어드셨고, 사돈의 팔촌까지 저희 집은 친가 외가 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집은 망하고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는 월급도 2년을 주지 않고 부도가 나고 길거리로 내쫓기는 상황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통 사람은 아닌가 보다. 평범하고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나 아무 고생도 안 했으면 깨닫지 못했을 인생의 깊이를 이 어릴 때 고생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 나는 분명히 큰 인물이 될 거다. 그러니 남들보다 더 높은 꿈을 가져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제 일기장엔 이런 얘기가 써 있었어요. 성공을 향해 내려간다는 말.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이미지는 높은 성공의 정상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경쟁자를 물리치고 경쟁에 이겨서 피투성이가 된 채 만신창이가 돼서 정상의 성공의 깃발을 꽂는, 그리고 기진맥진해서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는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경쟁의 혈투 속에 생존해서 혼자 기진맥진하여 살아남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기엔 저의 삶이 너무 전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많을 때 저는 너무 전쟁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제 스스로 이렇게 믿어버렸어요. 어찌 보면 성공할 사람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크게 성공할 사람은 어릴 때 시련이 주어져서 그 시련을 이기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기국과 역량이 있는지를 시험받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남들보다 더 큰 눈을 가지게 되어서 그 성공이 남들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치면 나는 너무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했으니 성공이 예정된 사람인가 보다. 제 일기장에 그래서 여러분 나이만 할 때 성공을 향해 내려간다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이미 예비된 성공이니 나는 잘 될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될지, 평범한 대학원생이 될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보다 더 성공한 사업가가 될지, 아니면 과학기술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과학기술부 장관이 될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중요한 시대에는 이공계 대통령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신 인문학적 소양을 곁들인 스스로를 한계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기까지는 안 될 거야 아마가 아니라
오늘 이지영 강의를 들어보니 나 인문학에도 좀 관심이 있었네. 내가 지금 선택한 과학이라고 하는 게 인문학적 컨텐츠를 입힐 때 그냥 미국과 중국이라는 인구수 많고 자본이 많고 연구 환경이 좋은 그 나라보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 더 인공지능 컨텐츠 쪽에서 강한 매력을 가질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아까 그 질문의 답을 대체합니다. 네. 마이크 가진 학생 질문해 주세요. 좋은 강의 정말 잘 들었고 강의 듣는 도중에서도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진짜 제가 이때까지 들었던 정말 강의들 중에서도 정말 좋은 강의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우리 과거 학생들도 결국에는 이 공개 대학에 대부분 진학을 해서 그렇게 기술 노동자로 살거나 아니면은 뭐 창업을 하거나 그 두 가지 선택의 길을 결국엔 걸을 거잖아요. 일단 그 이공계 그 노동자, 기술 노동자로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앞에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듯이 창의적이거나 그런 엘리트가 아닌 경우에는 좀 살아남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창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제 좀 여기 뭐 이때까지 지금 현재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살아남기도 좀 어려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그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그 기업에 최대한 이윤을 많이 주거나 뭐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윤을 많이 남겨서 투자자들에게 최대한의 많은 이윤을 남기게 해야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고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의 강의에서는 그 윤리적인 약간 그런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는 특히 저희 같은 이공계에 진학을 하게 될 학생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좀 많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공계의 진로의 편협성도 여러분의 편견입니다. 꼭 아셔야 되는 게 갈수록 문이과 융합형 인재들을 사회에서 원하게 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인문학적 감성의 한 스푼 꼭 더해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창업 뭐 어렵죠. 이미 좋은 아이디어로 대기업들도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고 벤처 창업이라는 게 젊은 나이에 실패와 폭망의 지름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저도 아니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류는 때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에 도전하고 부딪히고 젊기 때문에 실패가 용서되고 젊기 때문에 재도전이 허용되는 그런 젊은이들의 진취적인 도전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나이가 지긋이 먹어서 40대, 50대, 60대가 되어서 창업을 한 벤처보다는 정말 20대 대학교의 동아리에서 시작한 벤처들이 정말 계란의 바위치기처럼 계란으로 시작했다가 정말 놀라운 변화가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제가 처음 강사가 되었을 때 제가 사회탐구를 강의하는데 사회탐구 중에 한 분은 메가스터디 창업자셨고 한 분은 스카이듀라는 회사의 창업자셨고 한 분은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기라서 같은 선배였어요. 제가 처음 강사가 돼 보니까 제 강의를 제가 강의도 잘하고 똘똘하고 서울대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뭐 이 정도 생겼으면 봐줄만 하다고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냥 강의를 하면 누가 내 걸 들어주겠지, 공급이 있으면 수요도 창출되겠지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해서 그래도 아무리 듣보잡 강사고 아무리 신규 강사여도 한 전국에서 2,000명은 듣지 않을까 하고 1년 동안 강의를 정말 많이 찍고 교재 제작 단가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한 권당 15,000원, 2만 원이 되는데 2,000부를 찍으니까 4천만 원의 빚이 생겼어요. 전국에서 그 해 제 첫 입성하고 인강 런칭하던 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강사 돈 많이 번다 생각하지만 제가 첫 해 전국에 50권의 책을 팔았습니다. 나머지는 고스란히 제 빚이 되었고요. 와, 어렵더라고요. 이미 자본력을 가진 스타 강사들이 이미 조교도 20명, 40명씩 있었고
이미 교재 제작비에 수억 원을 들여서 풀칼라로 3-4권의 부교재까지 찍고 이미 홍보도 뭐 버스 광고나 뭐 버스 쉘터 광고나 뭐 유튜브 광고나 이런 걸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입 강사로서 대중이 내 얘기를 듣도록 하는 것, 내 강의를 선택하게 하는 것, 자본으로도 밀리고 팀 파워로도 밀리고 브랜드 네임으로도 밀리고 아씨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창업을 해도 어떤 기술력으로 경쟁을 해도 똑같은 고민에 빠질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저 솔직히 말하면 어릴 때 가난했잖아요. 장학금 받고 대학 들어가서 저 장학금 없었으면 대학도 못 다녔을 거예요. 왜냐면 학비도 없었고 부모님 치료비 보내드리고 부모님 2분이 암투병 중이셨기 때문에 부모님 치료비 보내드리고 과외를 7개씩 해가면서 4학년씩 공부해가면서 장학금 안 받았으면 저 등록금 못 냈을 것 같은데 그때 원래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만 가면 될 줄 알았어요. 대학을 서울대를 장학생으로 붙어놓고도 거기서 장학금 놓치지 않고 과탑과 차석 막 이런 거 했어도 저의 삶은 여전히 전쟁같이 바빴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회에 나왔는데 제가 25살 때부터 진짜 잘 벌었어요. 진짜 막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루에 3-4시간 자가면서 일했으니 일주일에 70시간씩 강의하고 일주일에 70시간씩 녹화를 그걸 다 하고 있고 1년에 40권의 책을 쓰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20대 후반쯤 아까 24시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게 아니었네요. 28살쯤 잠깐 현타가 왔습니다. 제 통장에 제가 그렇게 꿈꾸던 1억이 딱 찍히는 날이었어요. 1억도 벌기 어려웠어요, 진짜. 빚도 갚고 대출도 갚고 뭐 1억이 딱 잔금으로 찍히는 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통장 잔고를 출력을 하고 밖에 기분 좋게 걸어 나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빌딩이 많고 이 아파트가 많은 서울 아래 내 집 하나 없어서 나는 월세 20만 원짜리 원룸에 살고 내가 서울대 나와서 장학금도 놓친 적 없고 이렇게 바쁘게 과외 7개까지 하면서 하루 3-4시간 자가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세상에 너무 많은 빌딩이 있고 세상에 너무 많은 아파트가 있고 그게 몇십억씩 하고 제 젊음 28년을 갈아 넣어서 이제 강남의 아파트 0.5평을 모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역시 세상은 금수저가 만들어가나? 나 같은 똥수저, 나 같은 흙수저는, 나 같은 동수저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다가 이내 제가 생각을 고쳐먹게 된 계기가 있어요. 세상의 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은 아닐 거야.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동년배에서 더 이상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로 독하게 사는데 이런 내가 망하면 이 세상은 시스템 자체가 멸망했어야 돼. 섭종해야 돼.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보상이 없으면 이건 엉망일 거야. 근데 아직 세상에 살아남았다는 건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외면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제가 일기를 써놨더라고요. 제가 일기장을 진짜 수십 권을 안 버리고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강사가 돼서 그런 경쟁을 겪으면서 내가 3배 더 좋은 강의를 하고 내가 3배 더 진심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몰라줄 리가 없어. 언젠간 알아줄 거야. 아니 사람들이 몰라도 하늘이 감동하겠지. 그럼 천운도 움직이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부자가 되었네요. 사실 저는 여기 울산에 와서 여러분들과 이런 강의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평생 동안 제 자손도 없고 남편도 없지만 대대손손 먹을 만큼 제게 많은 보상을 받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도 앞에 강의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거든요. 제가 돈을 위해 살았다면 저는 지금 그냥 은퇴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이틀 전까지 3일간 밤새서 파이널 교재 썼거든요. 그리고 여기 새벽 5시부터 준비해서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바쁘게 살아요. 하루에 13시간 서서 강의하기도 하고요. 1년에 40권 넘는 책을 쓰고요. 또 인공지능 윤리 관련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상과 사명과 꿈이 있어서 정말 강의 준비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듣고 있는 강의 제가 얼마의 책을 읽고 얼마의 원고를 쓰고 얼마의 체화를 했을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서는 직업이 되게 되면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그거예요. 이미 경제적 자유를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바쁘게 사는 이유, 계속 달려가는 이유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저는 돈 때문에 살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2017년에 죽을 만큼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돈이 있었어도 죽을 고비에 있었으니까 저희 목숨 하나 어떤 의료진도 살릴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기적적으로 회복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지만 저는 지금도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원점이 되고 통장 잔고가 다 사라져버리고 제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모든 것이 리셋되는 순간을 가끔 생각해봐요. 모든 걸 다 잃는다 해도 나를 이지영으로 존재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제가 살아왔던 저의 열성과 노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한 명 한 명 손잡아주면서 용기 내라고 해낼 수 있다고 공부도 즐겁다고 얘기해줬던 학생들과의 관계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제 인생에 온전히 부정당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다시 원점이 돼도 또 벌 자신이 있어요.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좀 있습니다. 성실하니까요. 독하니까요. 남들이 비웃은 거 아니죠? 딱 타이밍이!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 되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창업을 해서 기라상 같은 기업들을 깰 수 있을 만한 멋진 벤처도 만들고 싶고 회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남들이 개발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정말 유능한 인재로 인정받아서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고 싶은 꿈, 나의 논문이, 나의 연구가 우리 사회의 인류에 기여하고 싶은 꿈 없는 사람 없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끄는 게 단순히 더 많은 월급과 연봉이 아니라 내가 인류에게 태어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사명감, 이타적인 마음, 인류에게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이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K-컬처, K-드라마, K-뮤직, K-팝이 인기가 많을 때 저는 K-인문학이 인공지능 시대에 충분히 의미 있는 선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호소력 있는 스토리와 호소력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노벨상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저의 전제가 틀렸다면 빨리 수정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훌륭한 인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울산 참 멋진 도시입니다. 제가 정말 수많은 제안과 수많은 섭외에도 울산과학기술원의 인공지능대학원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인류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정신적인 뿌리, 그리고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경부축 중심의 산업의 뿌리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울산이라는 도시, 또 여러분들이 한국에 태어나서 과학을 한다는 것에 자부심 갖고 언론에 보여지는 너무 부정적인 얘기들보다는 여러분들이 미래를 창출하면서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